생활에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혜입니다. 여러분, 밤하늘 이렇게 쭉 지켜보시는 거 많이 하세요? 저는 요즘에도 좀 울적하거나 외롭고 하면은 밤하늘 쳐다보면서 별 보고 분위기 잡고 그러는데요. 사실 도시의 밤하늘에서 별을 찾기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좀 밤하늘을 쳐다보는 편입니다. 오늘은요, 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별들이 많이 모여있는 은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강연 큰 박수로 청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가천과학관의 이강환입니다. 오늘 저는 별 그리고 특히 은하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그 도시에서는 은하수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밤하늘 불빛 때문에 은하수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도 시골에 가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는 인류가 처음 이제 하늘을 볼 때부터 하늘에서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인류가 오래전부터 과연 저것이 무엇일까 많이 궁금해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 궁금증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1570년에 이탈리아의 화가 틴토레트가 그린 은하수의 기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인데요. 그림에서 제우스가 자기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불사의 몸을 주기 위해서 자기 아내인 여신 헤라의 젖을 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헤라클레스가 헤라의 아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네, 그리스 신화에서는 상당히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아들이 몇 명인지 알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에게 헤라의 젖을 헤라가 잠이 들었을 때 몰래 빨렸는데 헤라가 잠에서 깼죠. 예, 당연히 깼겠죠. 예, 깨어서 그 헤라가 헤라클레스를 뿌리치니까 헤라클레스가 어릴 때부터 힘이 굉장히 세였기 때문에 젖을 빠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 헤라의 젖이 뿜어져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서 은하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은하수의 이름이 지금도 밀키웨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은하를 영어로 갤럭시라고도 하는데 갈락토스 역시 우유라는 뜻의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은하수를 우리 동양에서는 은하라고 하죠, 그죠? 은하는 그 은빛 은자의 물하, 은빛 강이라는 뜻입니다. 역시 하늘에 물이 흐르는 것으로 본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고구려 득흥리 고군에 있는 견우와 직녀 그림입니다. 고구려 시대 때부터 견우와 직녀 얘기가 있었죠. 견우와 직녀가 가운데 강을 사이에 놓고 이제 떨어져 있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 있는 강이 바로 은하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하수를 미리네라고 불렀습니다. 미리네는 미르가 용이고 내는 냇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이 사는 냇물이라고 해서 미리네라고 부른 겁니다. 서양과 동양 다 같이 은하수는 아무래도 그 우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하늘에 있는 어떤 강, 물을 연상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은하수가 실제로는 하늘에 있는 강이나 물이 아니고 당연히 아니겠죠. 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10년에 망원경으로 은하수를 처음 관측을 해서 은하수의 그 우연 물길이 사실은 구름이 아니고 별들이 모인 것이다라는 것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왜 사람들이 몰랐느냐? 망원경은 그 이전에도 나오긴 했지만 망원경으로 하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으로 하늘을 갈릴레오가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최초의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은하수가 어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많은 별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상당히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하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숲 안에서 숲 전체의 모습을 그리기는 힘듭니다. 숲 밖이라면 아주 쉽게 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숲 안에서 숲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천왕성을 발견한 허셀이라는 사람이
별 세기라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 쓴 방법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나무들의 숫자를 셉니다. 수반에서 숫자를 세워서 나무들의 숫자가 많이 있다면은 그쪽으로는 멀리 뻗어 있는 것이고 나무들의 숫자가 적으면은 그쪽은 좁게 뻗어 있겠죠. 그런 과정으로 해서 별을 세워서 그린 그림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허셀의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사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은하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처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때의 가정은 그러니까 은하 전체에 별이 아주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고 은하 전체의 끝까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은하의 끝을 완전히 보지도 못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은하의 별들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쪽 그림을 보면 한쪽은 양쪽으로 길게 늘어나 있는데 그쪽은 은하수가 있는 곳입니다. 은하수가 있는 곳이 별이 많이 보이는 이유를 허셀은 그쪽으로 아주 멀리까지 별들이 뻗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가정 때문에 이런 잘못된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허셀은 나중에 자신의 이런 그 가정을 철회하고 이 그림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최초의 우리 은하 모습을 보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가치 때문에 오랫동안 그 역사에 남아 있고 그 교과서에도 많이 실려 있는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은하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 보시는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은하입니다. 지금은 아마도 그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모습을 사진으로도 많이 보시고 여기저기 보신 경험이 많으실 텐데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렇게 흔히 보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이제 은하에 대한 수업을 하시는 첫날에 첫 시간에 보통 저 사진을 들고 오셔서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대부분 대답을 하고 사실은 뭐 한 명만 정확하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해에 한 명이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우리 은하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교수님이 어이가 없어 하고 계시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그 걔네 은하 맞을 거라고. 그 친구가 별명이 용가리였는데 그때부터는 안드로메다에서 온 용가리가 됐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실제 모습이 사실은 우리 은하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마 안드로메다 은하에 정말로 용가리 같은 외계인이 있다면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은하를 본다면 우리 은하를 보고 자기가 우리 은하라고 얘기하는 그런 외계인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밖에서 보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 은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그때까지의 관측 결과를 짐작해 본 결과 우리 은하는 은하수가 보이는 걸로 봐서 납작하게 생긴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납작하지 않고 둥글게 생겼다면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제 별들이 많이 퍼져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납작할 거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다른 은하들을 살펴보니까 납작한 은하들은 대부분 낯선 팔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은하도 아마 납작한 걸로 봐서 낯선형일 것 같고 낯선 팔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낯선 팔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낯선 팔에는 주로 수소들이 많이 있는데 수소는 그 밝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전에 쓰고 있던 망원경으로는 잘 보지를 못하고 전파 망원경이라는 새로운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파 망원경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레이더 안테나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이 1950년대가 되면서 전파 망원경으로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파 망원경 관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1950년대에 전파 망원경으로 이제 우리 우주를 쳐다보니까 전파 망원경은 그 그러니까 수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방으로 이제 전파 망원경을 겨냥을 해서 수소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보니까 수소선들이 뭐 불규칙하게 모여 있다거나 아주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어떤 선을 따라서 쭉
이제 배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우리 은하가 실제로 아마도 나선 은하처럼 납작하고 나선 은하처럼 나선 팔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 결과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1950년대부터 모양을 짐작을 하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자세히 우리 은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저 사진을 어떻게 찍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건 사진이 아니고 그림입니다. 예, 우리 은하의 모습을 이렇게 보려면 우리 은하에서 몇천 광년, 몇만 광년 밖으로 벗어나서야지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벗어난 우주선은 절대 없고 지금까지 가장 멀리 간 우주선은 태양계를 막 벗어난 보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진을 지금 찍을 수는 없고요. 상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자세히 은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의 위치는 은하 중심에서 약 3만 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네, 3만 광년은 빛이 3만 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 전체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 정도가 됩니다. 빛이 10만 년 동안 가로질러 가야지 우리 은하의 지름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려면 다시 250만 광년을 가야지 안드로메다 은하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우리 은하도 나선팔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선팔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도 회전을 하고 있고 태양도 은하 중심을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는 주기는 약 2억 4천만 년에 한 바퀴 정도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은하에서 2억 4천만 년 한 바퀴 돌기 전에 이 위치에 있을 때에는 지구에서는 중생대가 시작될 무렵입니다. 중생대가 시작되어서 공룡들이 막 생겨났다가 엄청나게 활기를 치고 이제 다니다가 무수한 화석을 남기고 무도 밀종을 하고 다시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 이제 우리 은하의 모습을 보는 동안 우리 태양계가 이 은하를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다음 한 바퀴 돌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주 궁금합니다, 저도.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회전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은하의 회전 속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자기가 도는 속도를 은하 전체의 질량이 어떻게 잡아주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를 계산을 하면 은하 전체의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은하에 있는 별들의 회전 속도를 전부 측정을 해서 은하의 회전 속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에 있는 눈에 보이는 별들 질량을 다 끌어모아도 우리 은하 전체의 그 회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질량이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은하의 회전, 그러니까 별들의 회전 속도는 지금 눈에 보이는 별들로만 붙잡고 있기에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질량이 그것밖에 없다면은 전부 다 붙잡고 있지 못하니까 튀어나와서 은하 밖으로 다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날아가지 않고 무사히 다 묶여 있는 이유는 우리 은하에 별이나 그런 기체같이 눈에 보이는 그런 별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다크매터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어떤 방법을 써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단지 하나 중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전체 질량 중에서 약 90%가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하 전체 질량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별들은 그러니까 질량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90%는 정체가 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암흑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보면 많은 별들을 보실 수 있죠, 그죠? 뭐 대략 맨눈으로 보이는 별들이 6,000개 정도의 별이라고 하는데 그 별들은 전부 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에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별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안드로메다 은하 근데 별로 보이진 않아요. 그냥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거죠. 안드로메다 은하 외에는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모든 별들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고 그 중에서도 아주 우리 태양에 가까이 있는 그런 별들입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드넓은 우주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은하에서 아주 손톱만한 작은 영역을 보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보면 저렇게 납작하게 보이고 가운데 동그란 부분에 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발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우리 은하가 나선 은하인 것은 밝혀졌는데 나선 은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운데 막대를 가지는 막대 나선 은하와 막대가 없는 정상 나선 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과학 교과서에는 우리 은하가 정상 나선 은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은하가 알고 보니 정상 나선 은하가 아니라 가운데 막대가 있더라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의 옆모습에서 가운데 아주 밝은 그러니까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밝은 지점이 있는데 여기를 열심히 관측한 결과 또 한 가지 새로운 중요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별들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별들이 모여 있고 수소 구름들도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보통의 망원경으로는 볼 수가 없고 적외선 망원경으로 관측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망원경으로 자세히 별들을 관측을 했는데 어떻게 관측을 했냐 하면 은하 중심 근처에 있는 별들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측정을 하면은 그 중심부에 얼마만큼의 질량이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기는 작은 영역에 굉장히 많은 질량의 물질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크기는 태양계 전체 크기보다 약간 작은 크기인데 그 안에 질량이 태양 질량의 약 400만 배 정도의 질량이 모여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태양 질량의 400만 배가 태양계 정도의 크기에 몰려 있는 이런 물질은 우주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블랙홀입니다. 질량은 태양 질량의 400만 배가 됩니다. 이런 블랙홀을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보통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그동안 과학자들이 많이 알아낸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태양과 같은 별은 죽을 때 그 폭발을 하지 않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데 태양 질량보다 대략 5배 이상, 10배 정도가 큰 별들은 죽을 때 폭발을 해서 초신성으로 수명을 다하면서 그 남은 잔해가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질량이 큰 별이 죽음을 맞이하고 최후로 남은 잔해가 블랙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 블랙홀들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 많아야 30배 정도 그런 정도의 질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그대 질량 블랙홀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약 400만 배 정도 태양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블랙홀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려져 있는 블랙홀은 별 질량 블랙홀이라고 하는 약 30태양 질량의 10배 정도의 블랙홀이 있고 이렇게 400만 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큰 블랙홀이 있고 중간 질량의 블랙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것도 역시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0만 배 질량의 블랙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마 인터스텔라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인터스텔라에서 그 인터스텔라를 향해서 그 인터스텔라 여행을 해서 도착하는 곳에 블랙홀이 있죠. 그 블랙홀이 그 어마어마한 시간 제한이 일어나고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정도 중력을 내려면은 계산을 해보면 그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억 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그런 블랙홀보다 훨씬 더 큰 블랙홀이죠. 그러면 태양 질량이 1억 배나 되는 블랙홀이 실제로 있느냐? 있습니다. 1억 배뿐만 아니라 최대 기록은 태양 질량의 120억 배 되는 블랙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이상한 물질들이 전체들이 모여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 중심에 400만 배 정도의 블랙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은하들이 거의 다 중심부에는 그런 블랙홀들이 가지고 있고 그 중에는 1억 배, 10억 배, 100억 배 이상 되는 블랙홀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부의 블랙홀들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당깁니다. 아마 블랙홀 하면은 주변의 물질들을 사정없이 끌어당기는 걸로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 블랙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로 무한정 끌려가는 건 아닙니다. 그 블랙홀이 물질을 끌어당기는 것은 자기 그 주변에 끌어당길 만한 물질들이 있을 때 끌어당기는 거지 멀리 있는 물질들에 블랙홀이라고 해서 더 강한 중력을 미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이 만일에 갑자기 지금 당장 블랙홀로 바뀐다. 질량은 그대로 두고 블랙홀로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태양으로 끌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태양은 질량 그대로의 중력을 미치기 때문에 전혀 지장받지 않고 그대로의 궤도를 돌게 됩니다. 물론 이제 태양이 블랙홀로 바뀌었으면은 빛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받게 되겠지만 중력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은하에 대해서 알아보셨고 이 중력 우리 은하 중심에는 어마어마한 블랙홀이 있다라는 새로운 사실까지도 밝혀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은하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리고 또 세부적인 모습으로 들어가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존재하고 그전에는 있는 줄 몰랐던 막대가 존재하고 그리고 중심부에는 어마어마한 질량의 블랙홀도 존재한다라는 사실들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은하도 우리 우주 전체에 있는 은하들에 비하면 그 많은 은하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아주 좁은 영역에서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이는 거의 모든 점들은 전부가 다 은하입니다. 별이 아니고.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영역은 하늘에서 손톱 영역의 4분의 1 정도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수천 개의 은하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전 하늘 영역으로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하들이 모여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우주에는 이런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최소한 1000억 개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런 은하에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이 또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는 별들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우리 은하에 대한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긴 했겠지만 사실은 여기 나오는 과학 이론뿐만 아니라 많은 데에서 진행되는 과학 내용 중에서 가장 먹고 사는 데 관련이 없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도대체 그런 걸 해서 뭐하러 알아서 뭐 하느냐, 뭐 알아내서 세상이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 은하가 이렇게 생겼고 가운데 초고대 블랙홀이 있고 막대가 있고 나순팔이 있고 이런 건 몰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하지만 우리 은하가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우리 우주가 이런 속에서 우리 은하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서 뭐 주변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알고 사는 것과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는 일단 그 시대에 보기에는 전혀 먹고 사는 것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인물로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어떤 성과가 없어 보이고 얻는 게 없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의 발전을 이끌고 선도해 나가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의문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기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우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광환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보다 보니까요, 무려 까만 화면 안에 점점점점 박힌 것들이 네. 전부 다 은하인데 네네. 그 크기가 겨우 우리 손톱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정말 많은 은하가 있는 건데 이 은하들끼리 충돌할 위험은 없나요? 네, 실제로 많은 은하들이 충돌을 하고 있고요. 충돌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되어 있는 그런 사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은하와 다른 은하가 충돌할 경우에 지구에 문제가 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은하도 지금도 주변에 있는 작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 끌려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하고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약 50억 년 후에는 우리 은하랑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하끼리 충돌을 하더라도 그 별들 사이의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별들끼리 충돌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태양이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은하와 그러니까 별과 충돌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 50억 년 뒤면은 태양도 이미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충돌을 하기 전에 지구는 아마 이미 멸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우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거네요. 네, 은하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신 이강원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강연 내용에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이 우주상에 1000억 개가 있다라고 했고 또 우리 은하 속의 별들이 우리 해양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했고 1000억 곱하기 1000억이 도대체 무슨 수가 되는지 계산도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우주 속에는 정말 캐도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 다음 시간에도요 더 신비롭고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